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엊그제 가장 절친한 친구의 영면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회한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고 바르고 멋있는 인생인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초짜 정치인 윤석열 후보는 링컨의 대선 승리법을 익혀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은 남북전쟁이 벌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멸공을 주장하는 일련의 국민과 멸공을 반대하는 일련의 국민 간에 치열한 마타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이 치러지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런 시점임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권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으로서 이거 민주주의를 확행한 대통령으로 명망이 더 높은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재선되기는 하였으나 불운하게도 이듬해 암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하고 있는 그가 말한 게티스버그에서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것을 바로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 정부의 치세를 들여다보면 에이브람 링컨이 말한 이런 민주정부의 모양새는 전혀 크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도 없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이 윤석열 그 자체를 방북할 정도로 초짜였습니다. 인기 없는 후보였습니다. 그럼에도 1860년 5월 18일 52살의 나이로 링컨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영예를 안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큰 혼란에 빠진 국회는 회의를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초짜가 후보로 당선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링컨은 말 그대로 왕무명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신문의 절반이 에브럼으로 쓸 정도로 무명이었습니다. 당초 뉴욕 주지사와 상원의원 출신인 60세의 슈어더가 가장 유력한 미국 공화당 후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당파를 넘어 폭넓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의외로 링컨이 승리가 아니라 슈어더의 패배로 평가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낳았다는 것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링컨은 어떻게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경력은
철학이 그지없었습니다. 변경의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을 짧고도 단순한 가난한 자의 연부라고 취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규 학력이라고는 1년도 안 되는 촌놈이었습니다. 1860년 미국 일리노이 주 공화당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지만 링컨은 예정된 운명을 기도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려면 과반수인 233표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 말입니다. 1차 투표에서 링컨이 1위가 될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런 약점에서 승리 실마리를 찾아내서 암암리에 실천에 옮겨서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에게 장점이 있었다면 노예제에 대해서 슈어드보다 온건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슈어드는 노예 해방이 헌법보다 더 높은 도덕률이며 남부와의 대립이 억누를 수 없는 갈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링컨 역시 독립선언서의 천부 인권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흑인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슈어드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예주의 확산에는 반대했지만 남부 노예주의 권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되 현실과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는 것, 보수파도 급진파도 아닌 정중앙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링컨의 정치적 포지션이었습니다. 초짜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당시 급진적인 공화당 후보 슈어드가 후보가 될 경우 공화당은 과연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점을 역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예주와 자유주의 접경에 있는 공화당 대의원단은 그 점을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파고드는 것이 링컨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서 그들이 첫사랑을 포기해야만 할 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링컨의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차 투표의 격전 끝에 링컨은 2.5표 차로 과반을 얻어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의 첫 번째 지지자로 만들 것인가 보다 나를 지지하지 않지만 고민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의 지지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초짜로서 여당이 맡아도라든지 그 다음에 야당 내에서의 비토그룹에 의한 위기감이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지지자로 만들 것인가 보다
나를 지지하지 않지만 고민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의 지지자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돈독히 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그런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신문들은 링컨을 삼류 서부 변호사로 조롱했고 개척지 깡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유력한 공화당원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치가 필요한데 울타리 가로장을 쪼갠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라고 선거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젊은 링컨은 한때 나무 쪼개는 일을 했었습니다. 후보에 지명된 후 링컨은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 채색에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참석자 중 가장 비천한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시로서는 슈어드였습니다. 링컨은 그의 선거 전략과 위드를 자신이 집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공화당은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1860년 11월 6일 링컨은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되어 내전에 임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반멸공의 전쟁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선된 그날 링컨은 중압감에 눌려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가 지기 전에 그는 내각 구상을 끝냈습니다. 종이에 적은 이름은 슈어드 체이스 베이스 그리고 옛 민주당원인 몽고메리 블레어, 기디어 웰슨, 노먼 저드였습니다. 모두 한때 그의 라이벌이었거나 정적이었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내각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그리고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링컨은 그들이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을 권리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려한 대로 그들은 내각에서 맹렬히 다퉜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내전 상황에서 미국을 구하는 데는 이들 모두가 합심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들은 가장 많이 울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링컨이 승리하는 법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있었다는 것을 링컨의 대통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유권자 중에서 대개 가운데에 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국민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하늘에서도 가운데 정도 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통계치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은 이번 대한민국 대선은 비호감 올림픽이라는 비아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 정도 높다라는 그런 비아냥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당 강성 지지자들은 사람이 탈을 쓰고 어떻게 이명박근혜의 당을 지지할 수 있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오만 약탈에 질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그 바람에 부응하려면 원칙을 지키되 반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게 현실과의 균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라이벌, 심지어 과거의 정적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997년 대선 때 김정필 씨 지지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각이 절반을 양보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닌 듯합니다. 전쟁 중에 치러지는 그런 대선인 것 같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이 존망이 걸려있는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상식과 공정이 되살아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라면 윤 후보는 무엇을 버리지 못하겠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단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 시대를 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16대 대선에서 강력한 후보를 꺾은 무명 링컨이 그랬고, 그래서 그는 당선돼서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존망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가 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집권 후엔 라이벌과 정적을 내각에 임명해서 국정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이번 대선, 링컨보다 10년 정도 더 경륜이 큰 윤석열 후보는 1860년대 링컨이 무명이었지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역사책을 들춰내서 당선돼서 대한민국 후보를 자신 있게 이끌어 나갈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런 역사책의 내용을 익히고 실행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대선 기간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학수고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윤 후보는 무엇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치장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그런 시중에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위대한 대통령을 약속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2030 대표로 강변하는 얼라이 같은 당대표에 의존할 필요도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저기서 청산 뉴스를 답변하고 임기응변으로 능란한 척 한다고 해서 표가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표는 시대적 소명에 도움이 된다고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의 소명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무엇을 못하게 막는데 정권을 새롭게 창출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고히 다지는데
있다라는 어떤 역사인식 하에서 남은 2개월여의 어떤 선거 기간에 올인해 주시기를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려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승상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망을 간과하지 마시고 자꾸이 국민이 힘당히 행세를 보며 국민은 없고 잡탕들만 노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비판 아닌 비판에 귀를 기울여서 소신껏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달려 두 달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우각성하셔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라건대 스스로 무명임을 자인하고 링컨이 갔던 길을 추적해보고 그 길을 가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저 투정 부리는 얼라 같은 대표의 이래라 저래라 매료듯이 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그리고 후보가 가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두 달여 동안 선거 과정을 치러서 승리할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질서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윤 후보는 그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기보다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리더로서 역사의 길이 남고자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마지막 피치를 발휘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질서를 존중하고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